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윤입니다. 광복절 74년을 맞은 어제 나라 안팎에 많은 관심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에 모아졌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계속 강경 대응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대화를 선택할 것이냐 여부였죠. 문 대통령의 선택은 후자, 즉 대화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수세적인 차원이 아닌 아무도 흔들릴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면서 능동적이고도 주도적인 또 자주적인 차원의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아베 총리는 7년째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부를 보냈습니다. 침략 전쟁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문 대통령의 경축사 대응에 대해서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또 조금 전에는 발사체를 쏘았다는 소식도 또 들어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 관계 속에서 북한의 이런 태도는 또 뭘 의도하는지 역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최근의 상황들,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말씀 또 듣도록 합니다. 샵 3698로 100원의 유료 문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왼쪽으로 계명대 김관옥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지막에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박사 나오셨습니다. 홍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영상부터 좀 볼 텐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 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상황을 반영해 15년 만에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해방 직후 발표된 김기림 시인의 새나라송에 나오는 구절로 자강의 의지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세 가지 목표로 책임 있는 경제 강국,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교량 국가, 평화경제 구축과 통일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광복의 완성은 통일이라면서 광복 100년은 원코리아로 맞이할 수 있도록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 원코리아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선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는 대신 우리의 정당성과 여전한 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놓은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경축사에는 경제란 단어가 39번으로 가장 많이 나왔는데 청와대는 과거사보단 국가전략과 비전의 방점이 찍힌 경제연설을 의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광복절 경축사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2045년 광복 100주년에 원코리아로 우뚝 서겠다 이런 표현까지 좀 나왔고요.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좀 분석을 좀 잘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간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요. 먼저 세 분과 함께 전반적인 어제 경축사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요즘 우리가 일본과의 갈등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씩 총평을 좀 듣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홍 박사님부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어저께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안보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한일 관계 광복절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와 남북 관계를 이제 제일 주시해서 보는데 일본에 대해서 이 경제 보복을 거기에 이제 분개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과거를 하나하나 들춰가면서 일본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미래지향적으로 주로 대부분의 메시지가 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건설하자는 그렇죠. 내용이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먼 미래를 얘기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래도 국정 목표를 명확히 밝히고 그다음에 일본과도 대화 여지를 충분히 글쎄요. 남겨서 예. 일본의 언론조차도 문 대통령은
그 뭐 올리브 가지를 뭐 들었다. 이건 미국 언론이 미국이나 그래요? 영국 언론이 얘기한 예. 거지만 그렇지만 과거에 대해서 일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자제하시고 일본이 화해와 협력을 바란다면 손을 잡을 용의가 있다. 예.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자는 쪽으로 가고 북한하고도 상당히 뭐 좀 대화 쪽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인내심과 절제력을 가지고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결정적으로 2045년에 하나의 통일된 조국으로 간다. 예.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셔서 국민들께서 예. 상당히 좀 안심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홍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요. 김관욱 교수님은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의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한국에 나아갈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그다음에 남북 공동 월드컵 주최 그리고 이제 2045년에 원코리아를 원코리아. 통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시간적인 부분을 이렇게 제시한 과거의 경험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그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일본에 대해서도 상당히 완곡하게 사실은 비판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흔들리지 않는 국가라는 것은 꼭 뭐 일본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예. 결국에는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라는 거는 한국의 경제를 흔들어서 일본이 한국을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있다는 것이 여기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고 또 한 가지가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이 되겠다. 그래서 미래의 한국의 정체성을 규정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에 책임 있는 이 수식어가 들어가느냐. 결국에는 일본이 경제 강국인 건 확실하지만 책임 있지 않다는 얘기죠. 즉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이라면 자유무역의 원리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 훼손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걸 훼손하고 있다. 예. 즉 우리는 이 일본과는 달리 우리는 좀 더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이 되겠다. 이런 정체성과 규정과 더불어서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관욱 교수님도 큰 틀에서 우리 홍 박사님처럼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일본과의 어떤 대화 국면, 거기에 또 자강적인 의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셨고, 홍 박사님은 어떤 포인트가 가장 이렇게 어제 들으시면서 귀에 들리시던가요? 경제를 강조한 부분이죠. 경제라는 단어가 38번 반복됐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책임 있는 경제 강국, 그다음에 교량 국가, 평화 경제 구축 이거 다 경제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문재인 정부는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이런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을 좀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 대한 유화 제스처를 쓴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그걸 뒤집은다면 이번에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경 대응을 한 다음에 이 현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과연 수습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그런 분석과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 일본이 이제 에게 대화를 조건부로 촉구를 했죠. 일본이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손을 잡을 의향이 글쎄요.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아베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대화를 촉구한 메시지는 맞지만 과연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결국에 가서는 조건부로 이제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아베 정부로서는 성이 안 차거든요. 아베 정부가 원하는 것은 1965년도에 한일 간의 개인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영구히 해결됐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인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일본의 중심 요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태도를 변화하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판단이 서지지 않는다면 아베 정부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극적인 그런 태도 변화를 할 그런 확률은 적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한반도 프로세스를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반성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것을 본다면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하더라도 같은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통일은 대박이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고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 국가가 되겠다. 이전 정부에서 한 광복절 메시지랑 굉장히 흡사하다고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일단 강경한 어떤 입장을 거듭 천명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사실 전망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지배적이었다고까지 할 수 없었지만 최근에 약간 완화되는 분위기가 어쨌든 대화를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봉 박사님 사실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요.
다른 분들 생각도 이 대화를 제시한 거에 우리 정부의 어떤 의도는 뭔지 전략적인 어떤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김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 초기부터 대한민국은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대화와 원칙적 대응을 같이 병행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초기만 해도 뭔가 국내적으로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결기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좀 더 강경한 목소리로 비춰진 거지만 방점이 좀 초기에는 의연한 어떤 대처, 네. 원칙적 대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경 목소리로 비춰지지만 그때도 외교적 협상이라든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거는 계속 얘기해왔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어제 연설에서는 대화 비판보다는 뭐 이순신 뭐 등등의 어떤 뭐 결기를 강조하는 단어보다는 대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대화가 부각이 된 거지만 사실은 지속적으로 같이 왔다. 이렇게 이제 그 화법만 좀 달라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연장선상이다. 같은 연장선상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기의 대응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 즉 WTO에 가서 제소도 하고 미국이 일정 개입하는 걸 끌어냈고 한국 내부에서도 불매운동이라든가 뭐 단결이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 됐고 성공적인 어떤 초기 대응이 맞춰줬다라고 이제 자신감 속에서 이제 대화를 좀 더 촉구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WTO 제소는 뭐 한 건 아니지만 이제 하려고 이제 우리가 그렇죠. 의사를 분명히 개진했으니까 그 부분 조금만 이제 바로 잡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내용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실 그동안 매번 나왔던 어떤 표현들일 수 있지만 이제 이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 등 이런 거에 대한 직접적인 단어 표현이 없었고요. 또 하나가 사실 우리가 이제 여권 내에서도 이제 도쿄올림픽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보이콧해야 되느냐, 물론 극단적인 뭐 그런 얘기는 좀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치러질 바란다라는 일종의 덕담까지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딱 포인트를 지목한 거, 일본이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를 딱 짚었던 거의 의미를 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본의 우려 사항 중에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고 이것을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하고 그 대신에 원칙을 지켜야 될 부분은 지킨다.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한일 합병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다. 그런데 일본은 1965년 협정을 가지고 이것은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전쟁도 끝나고 했으니까 무효가 된 거다. 불법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입장 그거는 계속 정부가 가져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65년의 청구권 협정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요구하는 청구권은 소멸됐지만 개인의 인권 침해 부분은 소멸되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로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거 자체를 양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베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걸 빌미로, 근데 빌미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이 무역보복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베 총리의 퇴로는 마련해 주면서 우리의 원칙은 따지겠다. 그러나 이제 퇴로를 막아버리는 건 아니죠. 막아버리면 뭐 정면 대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원하는 그 퇴로를 주는 게 대화와 뭐 협력을 원한다면 손을 잡겠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에 외무장관 회담도 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 일본 걱정하고 있잖아요. 올림픽에 대해서는 뭐 참석한다는 걸 시사하고, 그 다음에 또 베이징에서의 올림픽, 그 다음에 남북한 공동 2032년 얘기를 올림픽이나 월드컵 개최. 그 다음에 통일로 간다. 그리고 이제 주로 강조한 게 일본의 잘못을 강조했다기보다 그러한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이겨냈다는 아까도 사회자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명확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서 일본이 뜻을 새기면은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이 부분을 낮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자, 봉 박사한테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겠어요. 지금 어차피 일본과의 관계 문제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토론에서요. 아직 일본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대로 아직 일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 대한 반응이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일본 언론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쪽으로 뭐 대화에 이제 물꼬가 트이지 않게 이런 쪽으로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했을 때 지금 남은 가장 임박한 변수는 24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그 쥐소미아 얘기가 그래서 변수로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결국 지소미아 문제를 우리가 연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이 이제 뭐 대화 국면으로 가겠다는 걸 의도하는 바다. 아니면은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재연장을 안 하면은
정부의 강경 입장이 다시 이제 부각되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봉 박사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지난번 여기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소미아를 에서 나온다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자충수입니다. 별무 효과가 없는 자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비판할 때 이런 수출 통제는 일본의 안보에 아무 상관이 없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이다. 그래서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다면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또 국제사회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본도 잘못했지만 한국도 그렇죠.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도덕적 우위라든지 일본과의 차별성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계속해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예. 미국의 이런 지지를 이 문재인 정부가 계속 원한다면은 지소미아 문제는 예.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예, 지소미아 얘기는 사실은 계속 그동안에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룰 때도 나오신 분들의 생각들이 조금 다르셨어요. 그래서 뭐 말씀 나온 김에 우리 긍현호 박사님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소미아는 사실 논리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백색 국가라는 거는 안보적으로 협력국에게 주는 특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안보적으로 더 이상 협력국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일본 쪽에서.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우리가 지소미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랑 그 논리는 맞지가 않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의 어떤 관계 특히나 이제 중국, 북한을 앞두고 한미일의 어떤 군사 협력 관계 속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한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보를 또 다 주고 한다.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사실 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제 의견을 제시하지만 사실 이거를 자동 연장시키고 실질적인 정보 교류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게 교수님의 아이디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관심사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고 일본에 한해서만 정보보호 차원에서 하고 있던 것들을 조금 중단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 이 사실 지소미아 건을 지난 홍 박사님께서는 폐기해야 된다라고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거고요. 저는 지소미아는 아예 체결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근데 체결돼 있으니까. 체결돼서 그 배경에는 미국이 강력하게 압박해서 글쎄요. 불과 한 달 만에 협상. 필리핀 같은 경우는 뭐 70개월인가 걸렸다 그래요. 협상하는데. 근데 이거 뭐 한 달 만에 그냥 전격적으로 박근혜 정부 탄핵당하기 불과 얼마 전에 체결한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일본에게 정보를 안 얻어도 거의 99%의 정보는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고 그리고 한반도 안보 부분은 우리가 주는 정보가 훨씬 더 소중하고 그다음에 제일 결정적인 것이 지소미아로 말미암아 거기다 사드까지 덧붙여서 한국은 완전히 중국의 적대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처럼 일본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줬으니까 뭐 우리는 연장하고 싶지만 일본이 우리랑 안보 부분에 상대를 안 하는 데니까 할 수 없이 미국에게 미안하지만 연장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미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압박이 전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미 관계를 위해서 연장은 하되 조건부로 만약에 일본이 지금 우리가 몇 달 동안 지켜봐서 계속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안보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복한다면 내년에는 무조건 연장 안 하겠다라고 하고 실제적으로는 그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게 의무적으로 정보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안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폐기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얘기는 이 정도 하시죠. 봉 박사님 뭐 말씀 더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겠지만 오늘 저희가 주제가 지소미아는 아니기 때문에 경축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책임 있는 경제 강국,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교량 국가, 그다음에 평화 경제 구축과 통합 이렇게 어제 세 가지 목표를 제시를 했거든요. 이 세 가지 목표를 이제 이렇게 국민들께서 이제 딱 알아듣기 편하게 이렇게 딱 규정을 해준
이거의 의미를 한 말씀만 딱 듣고 좀 이 경축사전에서는 이 부분을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 박사님 이거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굉장히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런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정부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인지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인지 다음에 어떤 정책적인 선택이 올 것이냐인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에서는 경제를 강조했죠. 경제가 있어야지 우리의 중심이 잡히고 힘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베 정부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나라의 경제를 보호하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외교적 회복을 모색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우리는 이제 광복절 74주년 이제 이런 경축사가 대통령에서 나왔지만 이제 반대로 이웃나라 일본은 이제 패망을 한 날이죠. 그래서 이제 전몰 추념식 이게 이제 열렸는데 여기에 이제 나루히토 왕도 참석을 하고 아베 총리도 참석을 했는데 두 사람의 입장은 사뭇 달랐습니다. 요 일본 쪽 얘기를 좀 상대적으로 좀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나루히토 왕은 깊은 반성과 전쟁의 참화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의 의미는 이제 과거사에 대해서 이제 일본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건 뭐 명백하게 자신들의 어떤 과오를 반성하는 그런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일왕의 어떤 사과는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실질적인 정책이라든가 정치를 운용하는 거는 총리잖아요. 총리죠. 예. 그러니까 아베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베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2차 세계대전 전의 일본을 상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뭐 참배를 안 했지만 신사 참배를 안 했지만 사실 그 며칠 전에 자기 외할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의 산소를 갔다 온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사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그 외할아버지가 기시라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시 총리인데 이 사람이 전범이에요. 전범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전범의 자손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그대로 예상된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들의 피해자의 목록만 얘기했어요. 네. 얼마를 다쳤고 누가 죽었고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침략자의 어떤 반성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은 뭐 한국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전체에 상당한 위협으로 향후에도 뭐 아베가 집권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기시노부스케 그 외조부죠. 전범위원장 물론 전 총리긴 합니다만 그런 또 아버지의 어떤 묘소를 방문하고 뭔가 약간 결의를 다진 듯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결국은 여전히 과거에서 머물러 있다. 역사 인식도 그렇고요. 그다음 일본의 향후의 미래에 대한 비전도 우리 대통령과 좀 다르게 역시 과거에 기반을 둔 뭔가 어떤 강력한 국가였던 거죠. 평화법 개정이라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죠. 근데 평화법 개정을 해서 정상국가가 되겠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가 이게 좀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뭐 보통 국가, 정상 국가가 돼서 자국을 지키겠다는 목적을 내세우겠죠. 그러나 이제 과거에 대해서 지금 일본 국왕도 그렇고 국왕도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가해 행위에 대한 반성 이것이 아니라 아까도 거의 준전문이 이제 나오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살상당하고 참화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일본이 하나의 국가로서 주변 국가들에 대한 폐해 이런 거를 적시하면서 반성이라 그러면 전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란 말씀이죠. 국왕조차도 그건 아니고 아베는 아예 언급조차 안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행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외할아버지가 전범이라 그래서 전범이란 건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지금 보통 국가로 가는 거 저는 기본적으로 국제 정치의 논리로 보면 일본이 군대를 가져야 된다는 거는 저는 맞는 거라고 봐요. 그러나 갖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과거에 대해서 절절히 반성하고 지금 메르켈 총리가 다음 달에 또 폴란드에 가서 또 다시 반성하게 사죄하러 또 간대요.
지금 수십 번, 수백 번을 반성하고 또 반성하라고 반성하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와서 반성을 하고 또 유태인을 하도 많이 학살해서 이스라엘에서 뭘 한다 그러면 자원해서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일본의 태도는 너무나도 안하무인격이고 그러나 딱 하나 자기보다 힘이 센 나라한테는 고개를 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한테도 징용 문제에 대해서 이거 배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약하다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그냥 가서 과공할 정도로 가서 엎드리면서 우리가 조금 힘이 약하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저들이 보통 국가의 명분으로서 제대로의 예. 군사를 갖는다고 하는 건 우리에겐 위협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럼 일본 왕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모습과 네. 현재 아베 총리가 하는 모습이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과거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본 침략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전후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본 국왕은 아마 속으로는 좀 미안한 생각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총리가 전혀 정책이 저런 식으로 극우적으로 나가는데 국왕이 거기에 완전히 반대되는 식으로 과거에 우리가 일본이 가했던 주변국들에 대한 예. 피해에 대해서 반성한다 이렇게 하면 그 일본 정치에 대해서 엄청난 누가 되고 공연히 이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것 같고요. 일본 국왕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원망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왜 그런 아베 정권을 계속해서 뽑아주냐 그거죠. 예,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전에도 뭐 고노다마라든가 뭐 호소가다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일본 총리들도 뭐 반성의 어떤 그런 모습을 사실 보여왔던 것도 사실인데 이게 아베 정권에 넘어와서는 굉장히 경직된 구조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그게 평화법 개정을 통해서 과거에 일본의 어떤 한참 제국주의 힘이 셀 때 이때로 돌아가겠다는 거 이 목적으로만 봐야 되는 거지. 뭐 왜냐하면 일본이 바보가 아닌데 지금 돌아가는 전반적 국제 정세를 모르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런 일본의 또 숨은 의도는 또 봉 박사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회자님께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하셨다고 봅니다. 꼭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서 군사 강대국이 돼서 주변 국가를 점령하고 침략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아베 정부는 그런 부끄러운 후회스러운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헌법도 일본인 스스로가 쓴 헌법이 아니라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저희가 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 일왕의 메시지를 보면 깊은 반성을 한다. 그리고 깊은 슬픔을 새롭게 느낀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침략의 피해자인 그 한국,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반성은 없더라도 우리가 정말 제국주의는 잘못된 선택이었다. 침략 전쟁은 정말 파괴적인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런 반성이 있다면은 일본이 향후 군사 강대국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일본의 평화주의가 유지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또 절차상으로 보더라도 일본 헌법상 그 헌법 개정을 하려면은 이제 일본 의회는 양원제니까요. 각각 그 중의원과 참여연에서 3분의 1 절대 찬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헌법 개정안이 국민 투표에 붙여져서 절대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베 정부가 내세우는 이제 레토릭하고 슬로건과 실질적으로 일본이 다시 제국주의 군사 국가가 되는 가능성 이것은 저희가 분별을 해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모니터를 계속 보면서 시청자분의 이런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직설 토론을 나올 때마다 저도 긴장을 하는 이유가 이 시청자분의 이제 이런 전문성이라든지 관심이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흥미로운 얘기는 뭐냐면은 막말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 안 하고 이 평화 사죄를 얘기하고 사죄를 하지 않는 아베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하는가? 어떤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광복절 축사에서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는 책임 있는 국가가 된다 그랬거든요. 국제 기준, 규범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똑같은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북한은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다. 바로 남조선 당국자의 광복절 경축사라는 것을 두고 그렇게 하는 말이다. 허무한 경축사고 삶은 소 대가리도 양천 대소할 노릇이고
정말 건전한 사고가 있는가 의문스러울 뿐이다.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고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북한 정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전쟁을 일으킨 할아버지, 아버지를 묘소를 참배하고 기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레토릭도 북한에 대한 레토릭과 일본에 대한 레토릭, 전쟁과 평화에 관해서 그리고 협력에 관해서는 똑같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행을 해주시네요 오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렇죠. 봉 박사님이 이제 북한 쪽으로 얘기를 넘어오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할 건데 혹시 아니요, 그거 연동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가시죠, 우리 김 교수님. 저는 그렇게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지금 양쪽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일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대화를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있고요.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 두 가지 이슈가 같이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게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하든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소시켜야 되는 책무가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얘기들은 항상 현 정부는 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북한에게는 그냥 모든 거를 그냥 원만하게 해주고 원하는 대로 다 받아주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훈련도 다시 재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6일부터죠. 오늘부터 이제 이 지휘소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정화 작전에 들어가요. 이거는 전쟁이 터졌을 때 그 후에 북한의 치안을 확보한다거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한다거나 등등의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북한이 저런 식으로 원색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대거리를 해가지고 같은 수준에서 한다 그러면 일본에 망언하는 장관들이나 북한에 망언하는 저런 사람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그거는 우리 격을 스스로 낮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실 있게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얘기들이 보통 이제 북한 중앙통신이란 TV를 통해서 나오죠. 우리도 우리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저렇게 대거리를 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드는데. 저도 그럼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이미 들어왔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홍 박사님 말씀도 듣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이제 북한을 비교해 볼 때. 아까 그 시청자분께서 하신 말씀이 일견 타당하게 보이죠. 우리보다 훨씬 약한 북한한테는 꼼짝 못하면서 일본한테는 왜 이렇게 치들어가지고 싸우냐, 쓸데없이 싸우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일본과의 문제는 민족 정기와 과거를 올바른 역사를 만드는 작업에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잘 살고 부유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억울한 과거에 대해서 과거를 피해를 주고도 저렇게 완전히 잊어버린 듯이 오만하게 저렇게 해서 일본하게 약하게 했다가는 그야말로 우리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민족 정기가 손상이 되고 좀 비용이 들더라도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라서 목소리를 세우는 것이라고 좀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잖아요. 사무라이 문화에서 사무라이에서 칼싸움에서 쥐면 이거 배를 가르잖아요. 배를 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센 자한테는 그냥 굴복하고 약한 자는 짓밟는 성격이 있어요. 그럼 북한도 그러냐?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주장 중에 말 거칠게 하고 그런 거는 참 정말 거지 같고 정말 나쁜데 그러나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가 너무나도 자기에게는 세계 정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서 자기네들이 보기엔 자칫하는 체제가 붕괴되겠거든요. 1970년에 남북한이 경제력이 같았는데 지금 남북한 경제력이 43배. 43배에다 재래식 군사력을 보면 북한 전투기는 1995년 이후에 한 대도 사온 적이 없는데 우린 매 정부마다 20대, 40대씩 막 사와요. 그러니까 공군력은 상대도 안 되고 더구나 지금 이 순간에 한미연합훈련이 되고 있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의 군사력이 50배, 100배가 강한 나라. 그 나라하고 우리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조용히 우리가 하니까 괜찮고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은 치명적으로 자칫하면은 군사적으로 압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북한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스텔스 전투기 계속 지금 산프 35 들어오지, EMP 펄스탄 또 만든다 그러지. 여러 가지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평화적으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내로는 우리한테 흡수될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같으면 이런 얘기 들어보면 당연히 그냥 엄청 반박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결국은 요 훈련 끝나면 북미 간의 대화가 되고 대화가 돼서 뭐가 타결이 되면
남북 경협은 그때는 북한이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할 겁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참아주는 것이지 결코 유하게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해석에 뭐 다 이제 우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또 이제 최근에 일련의 어떤 이런 이슈들을 살펴보시는 뭐 국민들께서 다 이제 생각이 있으시겠죠. 이 남북한 문제가 뭐 어제올 얘기도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아까 우리 봉 박사님께서 이렇게 상당히 좀 이제 도대체 이제 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유약하게 하는 것 같으냐라고 말씀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이제 사실 거기에 힘이 될 수가 있는 무게가 할 수밖에 없는 게 미사일이 또 북한이 또 발사체라고 그러네요. 아직 미사일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아직 모르죠. 그래서 이제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그동안에 한두 번 뭐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딱히 무슨 광복절 관련해서 그 축사가 나온 다음에 뭔가 그걸 노리고 한 건지 이건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그 한미 연합훈련을 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격렬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겠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죠. 거기에 더해서 두 번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나도 싫어한다. 그리고 발사체 훈련은 어느 나라나 다 하는 거다. 그리고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으로서도 중단할 이유가 없고 계속할 인센티브만 더 커진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를 딱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걸로는 우리는 이 단거리 발사체 실험에 대해서는 뭐 별 의견이 없다, 불만이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기간 동안은 계속 훈련을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해석도 하더군요. 이제 이스칸데르급 그거에 대한 이제 나름의 시험을 이제 마치고 이제 뭐 이제 이를테면 이제 뭐라 그럴까 배치라고 그럽니까 이제 뭐 그런 거에 이제 준비 작업을 마쳤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고 대구경 뭐 방사포 얘기도 좀 그런 면에서 나오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북한은 적절한 시점에 자기들이 그동안 못했던 필요한 어떤 훈련들을 했다 이런 해석도 좀 이 발사체 훈련과 관련해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연합훈련이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연중 내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연합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첫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해서 북미 신무협상이 이제 재개가 될 거냐 또 하나는 이제 남북 간의 협상도 뭔가 대화도 시작이 될 것이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일 날 훈련이 끝나거든요. 그 이후 그런데 김정은의 생각은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냈다는 그 편지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첫째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유감이다. 두 번째가 이 미사일 쏴서 미안하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사실상 이 훈련 이후에 바로 협상 들어가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는 협상을 빨리 하자는 거거든요. 아까 홍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북한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한 게 있어요. 올 연말까지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전혀 지켜지지도 않고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딴청을 부리고 있으니 여기에 미사일을 계속 쏘고 뭔가 이제 봐달라는 얘기의 메시지가 굉장히 전 강하다고 봐요. 그거를 애써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선거 국면이고 하니까 이거를 뭐 공연이 이제 더 크게 이제 부각시키면 선거 국면에서도 외교 실패로 나타나니까 과소평가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북한에서는 그런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향후에 훈련 이후에 벌어질 협상 국면에서 뭔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그런 의도가 훨씬 더 좀 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일단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아쉽거나 우리가 좀 뭔가 좀 급하거나 이런 게 이렇게 보여지는 태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급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그리고 말도 지금 굉장히 험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약자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자기들이 뭔가 수세에 몰렸을 때 더 강하게 이제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훈련의 과정 속에서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을 하면 저쪽에서도 훈련 비슷한 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공기가 뜨거나 전폭기가 뜬다 그러면 저쪽에 떠야 되는데 그럴 만큼의 유료도 갖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미사일 쏘고 이런 거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대응 조치가 없으면 북한 내부의 군도 동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 측면에서 지금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데 북한도 과거의 어떤 냉전 시대의 어떤 사고에서 상당히 좀 벗어나야지 그들이 원하는 정상 국가가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때를 부리는 거는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의문점을 가지시는 것도 있고 동시에 이제 우리한테는 이러면서 미국한테 트럼프 대통령 얼마 전에 친서도 보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흐뭇해한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났고요. 그럼 결국은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대미 봉남 정책 이게 이제 북한이 다시 꺼내 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통미 봉남이라는 것은 뭐 북한이 항상 머릿속에 가능하다면 하고 싶겠죠. 사실상 우리가 정상회담도 뭐 3번씩이나 했지만 1년에 3번이나 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칫해서 체제 붕괴되면 남한에 먹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력할 건 하더라도 자기 체제가 가장 취약한 건 대한민국 때문에 그래도 말도 같이 하고 같은 민족이고 혈연 공동체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체제가 취약해지면 결국 북한은 남한에 흡수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40배니까 북한의 입장은 지금 이렇게 거친 말하고 하는 건 김 교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동네에 산보하다 보면 큰 개를 데리고 산보하는데 큰 개는 거의 짖지 않아요. 아주 조그만 개가 그냥 막 사정없이 저를 보고 짖어요. 왜 그러나 보니까 자기를 공격하지 말라고. 교수님 보고 짖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기를 공격하지 말라고 사전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하는 건 처절한 외침으로 들려요. 그러나 이제 북미 관계가 조금 진전이 있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경협이 많이 트인단 말이에요. 트이는데 북한의 저 입장에서 우리가 세게 그냥 맞받아치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하고 또 일본 아베가 20조 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일본이나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는 상황이 되면 제일 손해보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저도 정말 괘씸하고 정말 두들겨 패고 싶죠. 근데 그래도 참는 것은 조금 상황이 낮았을 때 결국은 우리가 경협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북한이 예속되게 만들어야지 그렇기 위해서 지금 실용적으로 참아주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자, 봉 박사님. 대통령께서도 이제 대통령도 어제 경축사에서 이제 이 경제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평화경제 얘기를 굉장히 또 언급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뭐 사실 어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평화경제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이제 북한과의 경제, 뭐 특히 말하는 이제 경협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보통 연상하시는 게 뭐 금강산 관광 또는 개성공단 재개 뭐 이런 식일 겁니다. 지금의 현재 이런 어떤 상황에서 대통령께 제안을 했지만 북한 측에서 이제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 대해서 대북 제재가 해제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본다고 그러면 북한 측에서 상당히 자기들한테는 이게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과연 그런 평화 경제 구축의 첫 걸음을 한국 정부가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제군요, 앞에. 그렇죠. 다시 이야기가 돌아가는 건 미국인데 미국이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할 의사가 없다면은 아직 미국 간의 협상도 시작을 안 했으니까요. 한국 정부가 아무리 카드를 내민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과의 협력이 없으면은 가동되기 힘든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한국 정부를 압박하면서 입장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럼 미국 얘기로 좀 넘어오죠. 일단 실무 협상은 열릴 거로 보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뭐 친서에 했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은 자기네들도 판문점에서 얘기했듯이 3주 내에 회담하려고 그랬더니 당연히 회담하려고 그러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든지 취소할 줄 알았더니 하더라. 그럼 우리도 감정 상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담에 나가는 거는 고개 숙이는 거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훈련이 끝나면 그때 나온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세 분 다 특별히 뭐 다른 이견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이 열린다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부터 이제 미국 쪽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 쪽 상황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경축사 축사에서 했던 여러 가지 언급들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2045년 그러니까 광복 100주년 때 원 코리아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우리 봉 박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를 주고 있는 건 결국 미국일 텐데 이런 어떤 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 대해서 미국은 뭐 입장이 나온 건 없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미국이 딱히 여기에 대해서 뭐 비판적일 이유도 없고 뭐 긍정적으로 지금 뭐 찬성을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바라보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현안 이슈는 한일 관계죠. 이거를 어떻게 해서 원만하게 풀어 나가느냐가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선거 국면으로 더 들어갈수록 야당이라든가 언론에서
이게 외교 실정 아니냐. 결국엔 네.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방치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실정으로 보고 지금 뭐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EU라든가 뭐 한국이라든가 일본 동맹들을 오히려 굉장히 괴롭히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어떤 우리의 로드맵 비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가타부타의 어떤 자기 입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지금 사실은 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은 저는 문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가야 되는 길이다. 그래서 이 목표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돼야지 미국이 뭐 그걸 만들어 준다거나 지지해 준다거나 그걸 기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5월 달에 예. 제가 놀랬던 장면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기 전에 작년 5월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 백악관을 가셨어요. 그때도 지난번처럼 우리 대통령을 옆에 이제 앉혀둔 채로 기자들하고 막 질의응답 막 해가지고 그때도 사실 외교적으로 신뢰를 범했는데 그때 저한테 놀랍게도 어떤 얘기를 하면 문 대통령님 그 한국이 분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분단된 나라가 합쳐져야 됩니다. 나는 언젠가 되기를 바라고 된다면 난 지지할 겁니다. 그게 트럼프의 얘기라는 트럼프가 거죠? 직접 얘기를 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미국 대통령이 그런 거 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혹시? 아니 그런 자기가 우리 대통령이 물어보거나 한 것도 아닌데 그 얘기를 먼저 하면서 그 분단된 나라가 합쳐지는 건 자연스럽고 나는 지지한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도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사실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통일된 한국이 반미 국가가 된다거나 중국과 더 가깝다거나 아니면 뭐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거나 하면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면서 그 분단된 나라가 이렇게 이거는 언젠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나는 지지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외로 우리가 잘만 외교를 하면 대한민국에 굉장히 우리가 수건 사업인 것들을 하는데 잘만 하면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 잘만 하면이 참 쉽지 않네요. 잘해야죠. 홍 박사님, 그 방위비 얘기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또 뭐 물론 뭐 직접적으로 저희들은 우리한테 요구했다라는 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 INF 협정 탈퇴하고 난 다음에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을 이제 뭐 한국에 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하여튼 그런 뉘앙스 계속 비치고 있고 등등등. 우리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이런 모습들은 지금 홍 박사님께서 해석하신 트럼프가 한국이 통일됐으면 좋겠다,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와 관계없이 좀 뭔가 좀 굉장히 이중적인 게 아니냐, 굉장히 미국 이기주의적인 게 아니냐 이런 사실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뭐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미국한테 제일 유리한 그런 청사진이라든지 계획, 그다음에 정치적 수사를 구사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또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특히 한반도 배치는 대한민국이 조심해야 될 것이 한미 동맹을 다시 공고화한다, 또 확인한다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또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이런 군사 균형이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하게 되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지금 그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신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책임 있는 국가, 교량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편에 있는 국가가 아니라 한국을 통하면은 평화, 경제, 번영이 다 이루어진다. 한국의 핵심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어느 한 국가와 동맹만이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국가, 그렇죠. 그다음에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를 한다면은 그런 구상에 굉장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사드 배치할 때도 그런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었는데 수비형 미사일 시스템이 아닌 공격형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까지는 저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충분히 뭐 사실 그거는 뭐 사드 때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그 이후까지 상황을 보더라도 너무나도 확연하게 우리 스스로 확인을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여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에도 그렇고 당연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관욱 교수님. 저는 뭐 근본적으로 트럼프의 이런 행태는 우리의 국제 질서가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이 패권적 역할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가가지고 경찰 노릇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시대에 이미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국 중심주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이 결국엔 그런 흐름으로
패권국이 자국 중심으로 가면 다른 국가들도 다 자국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안보를 운영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게 언제까지 영원하리라는 생각도 조금 버려야 될 때가 이미 오고 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계속해서 지속시키려는 노력과 더불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강구해 나가는 그런 시대로 접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거리 미사일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네. 이건 사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드는 그래도 방어 무기고 봉 교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이게 만약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다 배치한다 그러면 한미 동맹은 완전히 반중 반러 동맹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감수하겠다면 배치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죠. 이건 예. 북한을 사거리를 넘어서는데 단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완전히 핵을 보유한 게 명확하고 북미 협상이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다. 그럴 때는 한시적 조건부로 전술핵을, 그러니까 북한까지 사거리인 핵을 배치하는 거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중거리 이상은 이거는 한미동맹 자체가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견제하는 목적이 돼 버리니까 그거는 우리의 한국의 국가 전략에 완전한 변질을 가져오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그게 당연히 뭐 누가 보더라도 한쪽 편을 드는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글쎄요. 우리가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도 없겠고 그다음에 앞으로 봉 박사님 아까 딱 명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도 자강 아닙니까? 우리가 자강, 그러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데 우리가 그렇게 여러 나라한테 흔들릴 수 있는 일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리려다가 이제 우리 홍 박사님 말씀을 하셨냐면 미국 입장에서 좀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우리 문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무슨 의도냐 이걸 여쭤봤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일본 쪽에 대한 미국의 어떤 그런 모습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농산물 우리 거 많이 사라 또 얘기하고 있고요. 아베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가서 열심히 이렇게 구애를 하는데도 결국에 가서는 미국이 원하는 걸 계속 요구를 합니다. 네.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런 태도가. 따지고 보면 아베가 본래 힐러리와 트럼프 간의 경쟁에서 힐러리를 지원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란 게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날 뉴욕으로 달려가가지고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난 옛날부터 당신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골프 치고 벌써 몇 번 골프를 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아베를 불쌍히 여겨 아베의 국내 정치상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G20 정상회담 오사카에서 할 때도 일부러 그 경제협정을 뒤로 밀어주고 아베의 입장을 항상 지원해왔고 아베는 미리 알아서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얻어내곤 했는데 지금 보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려니까 그것도 이란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못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중거리 미사일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지도 모르지만 농산물 이거 사달라는 건 그 정도는 아마 일본은 그러나 그 액수를 조정해서 좀 사줄 가능성이 있죠. 그 이제 우리 정부한테도 이제 사달랄까 이런 게 이제 걱정인데 사실은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노골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미국의 패권이 쇠퇴해가는 대표적인 징조고요. 결국은 미국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그럼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다른 나라는 그럼 코리아 퍼스트는 없습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만 있어요. 저팬 퍼스트도 있고 차이나 퍼스트도 있고 그렇게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게 만약에 각국이 자기가 세계에서 제일 우월한 물품을 가지고 무기화한다면 세계 경제 질서 망가질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대부분의 부분에서 우월한데 그걸 무기화한다면 다른 나라들의 속내가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이제 한 6분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 뭐 이제 결론을 저희가 천천히 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우리 각자 한 분씩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일본의 어떤 요즘의 모습을 보면은 이를테면 제국주의가 한참 힘이 셀 때 일본이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 초반으로 가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들 분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했을 때였죠. 결국은 미국이 현재 가고 있는 모습도 그 당시를 지향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 왠지 좀 두 나라가 좀 같은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냐, 같은 하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 또 우리 한미일 세 나라의 이 관계 이거에 대한 뭔가 좀 상당히 좀 어떤 중요한 이제 어떤
변화들이 오고 있다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의 말씀을 한 말씀 좀 듣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봉 박사님부터 시작을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저 너무 이제 딱딱한 얘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저는 좀 여담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또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화면에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아베 총리가 극진히 환대하면서 동경에서 스모 결승전까지도 참관하게 했죠. 근데 이제 일본 스모 리그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저기에 그 다담이라 그러죠. 가만히로만 앉아야 됩니다. 의자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의자도 아니고 다다미도 아닌 애매한 의자를 저렇게 만들어줬고 또 이제 가서 트로피를 주는데 사실 저 모래판에 신발 신고 들어가는 게 금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덧벗은 비슷한 것을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와 협의해서 만들어서 신고 들어간 것입니다. 지극정성이네요. 예. 요점은 지극정성을 했지만 결국에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챙길 건 다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너무 일본과의 비교에 집착을 해서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이제 미사일 배치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 예. 방위 분담, 무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초심과 원칙으로 돌아간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대미 정책을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지극정성인데도 봉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줘야 될 거 다 준다 그러면은 뭐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수세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 김 교수님은 그 트럼프에게 동맹은 거의 그 수단적 의미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권을 그냥 유지하고 싶은데 이제 힘이 빠졌잖아요. 예. 과거는 자기 힘으로 했는데 이제는 동맹국들 힘을 뺏어가지고 그 패권의 위상을 역할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죠. 방위비 분담이 그렇죠. 대표적인 얘기죠. 그것도 예. 그렇고 IMF 파기도 그렇고 예. 사실 IMF 파기 같은 거는 변명은 그겁니다. 러시아가 그거를 지키지 않아서 IMF 파기를 한다 그러지만 거기에 중국이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무장을 강화하는데 여기서는 중단거리 못하니까 그걸 파기하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아시아 전역에다가 아마 그걸 배치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할 텐데 그때 이제 우리에게 상당한 걸 요구할 겁니다. 이번에도 와서는 한일 관계 중재나 뭐 그런 역할은 다 제쳐놓고 호르무즈 가는 거, 방위비 분담금 등등 자기들 요청 사항만 가져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미동맹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김 교수님 짧게만 가장 교수님께서 이거부터 뭘 좀 해보자라는 혹시 그런 아이디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이제 지금 이렇게 각 모든 국가가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일종의 군비 경쟁 시대에 그렇죠.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국방력을 스스로가 이제 책임지는 우리가 자주국방이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지만 우리가 지금도 자주국방이라는 얘기 꺼내기가 굉장히 창피할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까지도 갈 수 있는 노력들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 박사님도 이렇게 복잡 다단한 상황, 굉장히 미묘한 상황, 누가 내 편인지 적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어떻게 우리가 외교안보 정책을 펼치면 좋을까요? 일단 어제 광복절 경축사로 한일 간의 대화의 문을 열어둔 그렇죠. 것이 이제 출발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일본 물품 안 사기 운동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한일 간의 이런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해야 정부의 힘이 더 커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쥐소미아는 24일까지, 23일까지 충분히 활용하면서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쥐소미아는 연장하되 실질적으로 정보 교류는 사실상 단절시키면서 만약에 우리를 계속 보복한다면 내년에는 연장 안 하겠다는 걸 분명히 해서 내년에는 적어도 카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부는 작년에도 8%의 국방비,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8% 국방비 상승 인상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김현정 차장 얘기에 의하면 거의 7% 올리려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한국의 보수 정부는 국방비를 별로 안 올렸는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국방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유하게 한다고 그러지만 유한 게 아니라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결국은 북한과의 협상과 대화, 효율적인 협상을 염두에 두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정부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결국은 남북 경협이 되고 남북 간의 화해협력이 되고 북한을 잘 관리해서 비핵화를 진전을 시키면서 결국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가고 남방으로 나가는 그렇게 하면서 중국하고도 척지지 않는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원칙을 세워서 그리고 그 평화와 번영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나가면 강대국한테도 고개를 세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와 번영 하나는 자유무역 이걸로 나간다면 우리 정부가 웬만한 어려움은 다 극복할 수 있으라고 저는 봅니다. 예, 교량국가. 교량국가는 지정학적인 여건으로 대외적으로 우리가 교량인데 그 교량이 단순히 침략군들이 왔다 가는 교량이 아니라 우리가 꽃을 경제와 문화의 꽃을 피워서 수출하는 교량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임 있는 경제 강국, 대륙과 해양을 나누는 교량 국가, 평화 경제 구축과 통합. 어제 대통령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목표를 제시했던 것들인데 오늘 3분 말씀 나눠도 결국은 우리가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자강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라는 결국 그 방향도 여기에 하나하나 다 포함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군요. 홍 박사님, 김 교수님, 봉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가족이 한 사모펀드에 74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정을 했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민정수석 재직 시절이라고 하는데요. 신고한 재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또 어디서 나온 것이냐, 또 약정이라는 건 또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도 있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잠시 후에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뵙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 내역입니다. 민정수석 재직 시절이던 2017년 7월 아내 정모 씨가 9억 5천만 원, 20대인 자녀가 각각 5천만 원씩 모두 10억 5천만 원을 펀드에 투자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블루코어 밸류업 1호라는 사모펀드로 가로등 양방향 원격 제어 시스템 등을 개발한 중소기업에 투자한 펀드로 알려졌습니다. 이 펀드 투자를 놓고 조 수석과 사모펀드가 특수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계약 당시 아내 정 씨가 67억 원, 자녀가 각각 3억 5천만 원씩 무려 74억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조 후보자 신고재산 56억 원보다 18억 원이나 많은 액수입니다. 이런 거액 투자 약정을 한 이유가 뭔지,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할 계획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조 후보자 측은 출자 약정 금액은 유동적으로 정한 것으로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도 계획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블라인드 펀드라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도 알 수 없었다며 재산 형성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어떤 판단으로 해당 펀드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는지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세상 돌아가는 이슈 따라잡기. 오늘은 최순애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리포트도 나왔습니다만 조 법무장 후보자의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의 논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 중소기업에 투자를 했고 이 조 수석과 그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 때였으니까 이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특수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특수관계냐 아니냐에 대한 뭔가가 나온 건 없는 거죠? 이게 자료 제출하고 뭐 이런 게 아마 14일이었고 어제가 연휴였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재산보다 현재 신고된 재산보다 한 18억 가량이 많은 것으로 투자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74억 가량 투자 약정을 하고 지금은 한 10억 5천만 원 정도 이제 납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억 가량은 이제 뭐 예산이 돼요. 주식 판매하고 해운대 아파트 판매하고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펀드로 돌린 것 같아요. 주식 판매를 그러니까 자금 하고. 조달을 어떻게 했느냐.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과연 이 중소기업, 그러니까 회수의 어떤 불확실성이 높은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회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잖아요. 근데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거액의 투자 약정금을 되게 약속을 한 거는 왜 그런 거냐? 그래서 거기에 어떤 관계 뭐 이런 것이 의심이 되는 거고, 과연 그 거액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고, 뭐 글쎄요. 이제 이렇게 지금 의혹 제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밝히는 게 과제일 것 같고, 네. 이에 대해 이제 조 후보자는 이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 예. 그리고 범법이 아니다, 정당한 투자 행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는 거,
이 부분, 그다음에 내가 사모펀드에 얼마를 투자했다고 약정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약정을 했는데 그 약정한 만큼 투자를 안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문제는 건 없는 맞습니다. 겁니다.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그렇죠. 의하면 펀드 투자는 지금 제약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공모펀드 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거의 굉장히 이게 위축돼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요즘에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은 뭐 그것 자체도 좀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근데 지금 어쨌든 의혹이 제기돼 있는 부분, 즉 민정수석 당시 조 수석이 이제 이렇게 큰 돈을 약정을 어쨌든 했으니까 투자하겠다고 했던 거에 라면 뭔가 수익을 낼 생각 의도가 있었을 테고, 그러면은 뭔가 이 특수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그 특수관계라는 거는 해당 회사의 CEO나 뭐 회사 관계자나 그래서 뭐 내부 비밀을 혹시 뭐 얻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의혹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청문회에서 밝혀져야 되고요. 네,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조 수석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 그러면 이제 뭐 야당에서 밝힐 것이고요. 그렇겠죠. 약정한 날이 2017년 7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게 이제 2017년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가량 뒤에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문제는 조 수석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이제 부인과 딸과 아들이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조 수석이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냐라는 부분도 이제 쟁점이고, 그럼요.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그쪽 CEO하고 어떤 관계인 거냐라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하려고 했던 거냐라는 부분.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 특히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너무 거액의 투자를 약정한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어떤 의구심을 낳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정당한 법에 어긋난 정당한 투자 행위라 하더라도 뭐 설명은 좀 필요하고 국민을 좀 이해시킬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부분을 자본시장 전문가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물어봤더니 이제 그분 얘기는 약정 금액을 뭐 예를 들면 이제 74억이라고 하면 74억을 했는데 실제로는 뭐 예를 들면 그보다 훨씬 적게 넣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뭐 차이가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약정 금액과 실제 납입액과의 차이는. 그리고 이게 내가 약정을 예를 들어 74억을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다 꼭 내가 조달해서 넣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하더군요. 뭐 누구한테 지인들이랑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결국에 조 후보자가 이제 얼마나 명쾌하게 이렇게 한다. 설득력 있게 하느냐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앞으로 투자 계획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다. 이미 끝났다. 이제 이걸로 이제 뭐 모든 게 지금 엔딩 상태다. 그래서 이제 손해 보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손해 봤다라는 거는 뭐 투자니까 당연히 손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으로 해명이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금액을 어떻게 약정 금액을 어떻게 조달하려고 했던 것이냐, 그 다음에 특수관계가 있느냐 아니냐. 특수관계가 그냥 실제 있다면 내부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위치가 될 수도 있으니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게 상당히 좀 관건이 되겠다 싶네요. 그래서 그 코어링 프라이빗 에코티도 어제 그 주소지 명기한 거를 뭐 언론에서 찾아갔더니 없다더라, 그 회사가. 이런 얘기인 거고, 홈페이지도 지금 뭐 마비됐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심사는 그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인지, 오너가 어떤 오너인지, 그 지금까지 실적이 어땠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쨌든 한 이제 14일 날 보고서 청문 요청서가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한 5, 6일 정도는 뭐 자료 요청이라든지 뭐 날짜 조정하고 이러는 사이에 이제 야당은 청문 준비를 하면서 그러겠죠. 엄청나게 이제 이거를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아마 다 드러날 것 같고, 청문회 당일날, 청문 날짜가 아직 잡히지는 않았지만 청문회 당일날 조 수석이 이제 명쾌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모펀드라는 게 무슨 번듯하게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건물에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 뭐 사실 상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그런 외형적인 뭐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천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말씀하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의혹이 조 수석이 얼마나 하느냐, 손실났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덮을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자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다주택자들이 여전히 많더군요. 네, 지금 4명이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고요. 7명 중에 4명이 또 이분들의 재산을 합치면 거의 265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특징은 최소 5억 이상 현금을 보유했다는 거. 그중에 이제 조 수석이 한 34억 정도라고 그러고, 최기영 조 전 수석 후보자가 34억이고 최기영 후보자가 한 32억, 뭐 조성욱 후보자가 22억인가 이 정도 되고, 하여간 수십억을 그 다음에 이제 11억 이렇게 좀 내려와서 최소 한 5억 정도는
기본 현금으로 갖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최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논문 그 게재 의혹이 예, 불거졌더군요. 부실하게 게재했다라는 얘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있어요. 최 후보자는 이제 이렇게 기자랑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난 상황에서 한 거는 그 학회를 내가 뭐 검증할 수 있지는 않았다. 뭐 학회가 있어도 나는 논문을 게재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그것도 구체적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최경 후보자는 근데 재산이 106억이나 이렇게 된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야, 돈 많다 뭐 이렇게 또 얘기들이 나오더군요. 어쨌든 재산만으로는 이 후보자들이 그 최상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또 비교되는 게 뭐냐면 지난달에 통계가 나왔던가요? 그 통계청하고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그 국민 대차 대조표에 의하면 이제 가구당인가 1인당인가 평균 재산이 우리가 4억 정도 돼요. 국민 가구당 4억 1천 정도 되는 건데 네. 그 몇 배에 해당하는 재산들을 보유한 이제 후보자라고 이제 평균돼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장관 되면 다 저렇게 돈이 많아야 되는구나 내지는 뭐 이런 어떤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비교가 되는 이제 드는 네. 씁쓸한 대목이긴 맞습니다. 해요. 물론 뭐 정당하게 돈을 벌었고 재산 많은 것 자체를 우리가 뭐 비방할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러게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럼 나는 이렇게 돈 벌 때 너는 이렇게 돈 못 벌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면 저 돈이 과연 저런 재산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청문회 때 뭐 얘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해석을 내놓는다면야 뭐 그게 또 크게 뭐 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어쨌든 이번 청문회는 또 이 어떤 재산 문제 또 역시 또 화두가 될 것 같네요. 이 조 후보자라서 하나 더 얘기가 되는 게 이제 이 주식 문제, 이 합법적인 손실이다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 주식은 참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 또 공직자로 이렇게 후보가 되는 분들한테는 참 이래저래 예전에 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때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을 이제 직접 투자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직자 그 기준이 있어요. 어느 선 이상의 공직자들은 주식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고 주식 재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게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입각을 한다 그러면 백지 신탁을 약속받고 이러는데 또는 팔거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IT 쪽의 후보자를 물색하기가 어려웠던 게 이제 그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늘 있잖아요. 왜냐하면 백지 신탁을 꺼려하거나 뭐 매매하는 거 팔는 거를 좀 싫어해가지고 나 이제 안 받겠다라는 설이 이제 많아요. 그래서 그건 실제 그런 것 같고, 뭐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다 배우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았다, 배우자가 했다. 뭐 나는 모른다 이런 식의 어떤 이미선 전 지금의 재판관이죠. 후보자도 당시에 그랬었거든요. 한 35억 가량을 주식으로 갖고 있었었고 내가 업무 시간에 한 게 아니고 남편이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조 후보자도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다 부인 배우자 명의로 한 8억 얼마 정도의 상장 주식을 다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청와대 들어가서 다 매각을 했고 올해 재산 등록에는 이제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펀드를 좀 돌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식은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뭐 사적 재산을 그렇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식이 많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근데 일정 정도 공직자의 그 법에 준하는 그 선은 지금 지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잠재적 공직 후보자들은 내가 그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좀 뭐 그런 국민적 그 정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산 형성 이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죠. 내가 공직에 그렇죠. 대해서 의사가 있다 그러면 주식 문제만 해도 사실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때는 이제 부인이나 그러니까 즉 배우자가 모르게 하는 주식 투자의 규모는 많아야 몇 천만 원 정도일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몇십억 또는 뭐 8억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사실 배우자 몰래 한다. 물론 뭐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되는 분들이야 배우자 몰래 몇 억을 투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도 국민들 상식에서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게 공직자들이라는 게 다 이제 정보에 내부 정보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가 취득이 쉽잖아요. 일반 우리 서민들하고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이 출발선이 같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뭐랄까 뭐 편법 꼭 아니어도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좀 갖고 그리고 공직자들은 윗선 아랫선을 가리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법 개정도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얘기는 뭔가 제도적으로 또 사람의 인식도 그렇고 그게 뭔가
빈대가 많다는 얘기니까. 틈새가 있으니까 그걸 그렇죠. 노리고 예.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 하는데 그 법이라는 건 국민정서법하고 또 어긋나는 실제법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복절 우리 기념식 때 또 요즘에 그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는 게 또 황교안 대표가 다시 또 이슈에 도마에 올랐더군요.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박수 치는 과정에서 조금 뭐 어거졌다 뭐 이런 저 지적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다 박수 치는데 황교안 대표는 저도 영상을 봤는데 뭘 이렇게 열심히 적고 적는 계시더군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죠. 네. 예. 그래서 저거를 이제 또 왜 이렇게 또 박수 안 치고 저러고 있었나라는 또 비판도 좀 나오고 합니다. 저희 어제 김원웅 광복회장이 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격려를 해주자 이러면서 박수를 유도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저런 장소에 가면 의례적으로 박수 치고 뭐 꼭 이렇게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동하지 않아도 박수를 쳐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한편의 예의예요. 근데 예. 황교안 대표는 치기 싫어서 메모를 하신 건지 메모를 하기 위해서 박수를 못 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만이 그렇죠. 아는 건데. 본인만이 아는 거죠. 어쨌든 근데 저걸 가지고 또 여당에서는 뭐 적절치 않다, 예가 아니다, 현명하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볼썽사나워요. 이게 뭐 박수 치는 게 뭐 그거 행위 하나 가지고 뭐 무례했다든가 뭐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그렇죠. 좀 이렇게 과도한 측면이 좀 있고 또 참석한 뭐 황 대표 입장에서는 뭐 사실 박수 쳐주면 좀 어때서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 대목이라서 박수 논란은 뭐 빨리 종지부를 찢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이제 듭니다. 황 대표가 아마 이게 이번에 또 좀 논란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에도 좀 뭐 굳이 그냥 해도 될 거를 안 해서 이렇게 그런 적들이 또 전에도 있었잖아요. 아마 그게 약간 반복돼서 학습 효과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황 대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정교하게 준비를 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좀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작은 거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렇게 구설에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어떤 말을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정무적 판단과 방향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뭐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그 숙대 그 학생들을 놓고 강의를 할 때 아들 얘기했잖아요. 예. 그 부분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작은 거지만 사실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본인 어떤 사람을 비춰보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그러면. 면에서 특히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황교안 대표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저런 얘기들은 뭐 절대적이진 않지만 꼭 좋은 얘기는 아니다. 뭐 이렇게 나쁜 얘기로 거론되는 게 꼭 뭐 정치인들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예. 뭐 본인의 뭐 부고 기사만 빼고는 다 좋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성격은 뭐 꼭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가 박수를 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14일 날 하루 전에 황교안 대표가 또 이제 그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먼저 야당 대표가 이렇게 뭐 국민 메시지를 발표해? 이건 전례도 없고 이 또한 무례하네? 이런 또 감정이 쌓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황 대표가 어떤 또 이거 제스처를 취할까를 좀 눈여겨본 대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쌓인 데다가 그걸 촉발시키는 어떤 행동의 어떤 그 원인이 있었던 것도 있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박수 공방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광복절 그 현장에 안 보여서 뭐 어디 있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제 이분이 그 휴가 중입니다. 그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했던 얘기를 보니까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의 위상과 정통성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무색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내용들을 이제 했더군요. 그 기사들은 이제 많이 나왔던데. 네. 휴가 중에 또 이렇게 또 발언을 하고 글쎄요 어떻게 이건 또 볼까요? 좀 인상적인 게 또 그 임시정부를 갔다는 거, 예. 또 김구 선생님을 거론하면서 얘기했다는 그렇죠. 것 자체가 특이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저렇게 앉아가지고 뭐 박수나 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나의 마이웨이를 해서 예. 나를 부각시키는 것이 본인한테 더 이익이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적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다른 날도 아니고 이제 8.15 광복절 기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그 산부 요인 플러스 여당의 각 대표들이 그러니까요. 모이는 자리거든요. 모처럼 이제 네. 그런 자리에서 이제 없었다는 점도 좀 눈에 띄는 거고. 광복절이라 조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중국 가서 또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
좀 이제 뭐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으나 아마 본인의 정치 행보를 더 방점을 둔 것 같다. 좀 더 개인적인 쪽으로. 그렇죠. 예, 그것이 본인한테 더 도움이 되고 저런 말을 네. 하는 것이 더 주목받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평론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흔들릴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반일이 아닌 그 길을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경제 대국 일본이 보여왔던 부당하고도 불투명하고 뭔가 좀 모사를 꾸미는 듯한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당당하고 투명합니다. 개국 이후 수백 번의 외세의 침입에 시달린 우리로서도 이 표현이 더없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흔들릴 수 없는 나라는 대외적인 경제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보이고 있는 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차별, 불평등, 불공정도 걷어내야 할 겁니다. 일본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적인 경제 대국의 위치에 있어 왔으면서도 존경받지 못하는 국가가 된 이유,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